발표하게 될 박도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팀원분들이 빨리 하자고 해서 일단은 저희 팀에 방글라데시 식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희 주제가 환경과 평화인데 이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다 다루기 어려운 분야니까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식수 문제는 이제 물 자체에 석회나 비속 이런 사람몸에 해로운 게 많이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친구 현지 분들이 먹어서 이제 보건 문제로 발전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방글라입니다. 저 방글라랑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뿔뿔이라고 이제 물 웅덩이죠. 근데 이 물 웅덩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 씻고 그물 마시고 그물로 이제 밥 같은 걸 해먹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차츰차츰 더 많이 불거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다 여러분들 개독에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이게 믿기 어렵지만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나이키에서 개도국 아이들한테 축구공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임금을 되게 적게 줘가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요. 방글라 다카에 있는 그 H5사에 있는 의상 브랜드 그 회사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붕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이 작업 지시를 하다가 붕괴돼서 많은 인명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정력과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건은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 이거는 제가 낸 건데요. 저는 필리핀에서 당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 필리핀은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게 그 개도국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는 게 도움이 되냐는 거에 좀 많이 안건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시아 분들 뭐 이제 일본 단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개발을 해야지 않겠냐. 개발한 다음에 인프라가 생성되면 그게 재투자가 돼서 보건도 가고 교육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 US 피스코라든지 오스트리아 발란티어들은 그걸 왜 개발하냐.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있었는데요. 누구 말이 이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같은데 일단은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을 거친 다음에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도국 상황에서 막말로 그분들 GDP도 낮고 일단은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런 거 그냥 하고 있으라는 자체가 좀 개도국에서 일단 그 말씀드린 호주나 미국 같은 유럽 국가 당원들이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 당황하신 분은 지금 미얀마 민주화가 이 개발협력 분야에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굉장히 핫이슈고 제가 지난주에 ODA 가서 교육받았는데 미얀마에 가는 ODA 금액이 세계적으로 1위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뭐 역사적으로는 아웅산 수치 여사 솔직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걸로 그분이 이제 잡으면서 이제 그 군부 정권이 그간 정권 이양했고 이제 그분이 잡으면서 이제 좀 이 에이드를 많이 늘려가자 해서 한국분도 뭐 코이카도 당연하게 많이 하니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주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내전인데 이제 저희 조회는 영광스럽게도 1기 스리랑카 당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리랑카 당원님이 또 계셔가지고 이제 그 북부 지방에 있는 한 섬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또 이제 뭐 어업권 때문에 중국하고 마찰을 겪으면서 계속 빈곤이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 관련지어서 얘기하였습니다. 빨리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이거는 방글라데시 단원님께서 이제 저희 디자인한 단원분이 계신데 방글라데시 지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인데 제가 어디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법에 관한 토의를 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적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왔고요. 첫째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뭐 다 학생 이제 질풍노도의식이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항상 말하는 게 왜 이게 나오니까 일단은 경험담 위주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자료를 제공해준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운 좋게도 저희 조회는 사범대를 나오신 교육 분야의 전문가님이 계셔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 전달자만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그 사범대 나오신 교육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환을 구성해야 한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교환에는 이제 학습 목표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식 전달, 가치, 태도, 기술 등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시민교육에서는 이 가치 태도 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고 교환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해를 얼마나 했구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알아먹었구나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수업 시간에 들었듯이 그 개도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이슈되고 있는 뭐 파버티 단어가 좀 약간 수되니까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광고 같은 거 이제 NGO에서 펀드레이징 한다든지 TV 광고 보면은 뭐 몇 초당 아이가 돌아와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의 이렇게 저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됐는데요. 솔직히 이게 그 친구랑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끔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일단은 요즘 이제 컨텐츠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 학습이라든지 체험 학습 같이 이제 스스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셨고요. 또 이거는 그 의견자의 직책을 밝히지 않겠지만 해당 지역 내에 이주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을 초청 협조하여서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직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코바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센터 체험관을 이제 나중에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아직 2분이 남았는데 강사들의 이제 ODA 관련 지식 수준이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일단 저희가 만약에 강사라든지 교육자로 가면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제대로 모르면은 알려주기 좀 모호한 부분도 많이 되고 일단은 개발력 분야가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사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숙달을 한 후에 그 이제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두 번째 조 귀창기 남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는 대부분 저희 구성원이 세계시민교육 직접적으로 현장에 활동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또 정책 그 현장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전문성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세계시민 교육의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다시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현장 체험했던 처음에 그 충격들 기억하시죠? 저희 한 단원께서 땀 냄새와 관련된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현지에 파는 데서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가 너무 뜨악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냄새가 내 몸에서도 나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땀 냄새와 함께 우리가 현지화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또 저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활인의 시선이라고 지금 저희가 달았는데요. 저희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또 전달하는 능력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인 장점. 특히 코이카에서 파견되는 저희 활동에 특별히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이 어떤 후원에 대한 압박이 없을 뿐더러 저희가 또 그 마케팅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나 그 본질적인 점에 있어서 윤리적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또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모집이 돼서 지역적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확장이나 지역적인 활동 능력이 있어서 용이함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수의 대상자가 특히 학생들의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편차가 지역별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역의 그 혜택 받지 못하는 특히나 이런
세계 시민 교육과는 조금은 그 동떨어진 지역 아동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에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홍보적인 측면에서 훈련 단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에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이 강화돼서 귀국 단원으로 돌아와서도 그 경험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자신의 그 세계 시민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활동성의 현장감에서 살려서 앞서 모두 이야기한 발표를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시민교육 안에 있는 재난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민교육에서 교육받을 때 인지를 해야 하고 사회정서를 형성해야 하고 행동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재난에 맞춰서 생각을 해다 보면 학생들한테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고 재난에 따라서 지진은 뭐 그냥 저희가 손쓸 수 없이 생기는 거지만 홍수나 또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재난들이 원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재난에 대한 책임성을 내가 세계 시민인데 저기에서 홍수가 나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러한 사회 정서를 형성하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난 복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건 뭔가 재난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그 재난에 대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재난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수해를 입었었고 또 홍수로 인해서 뭐 집이 잠기고 이랬던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겪었던 것들이 지금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그 수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어디에도 잠기지 않지만 예전에 잠겼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전에 우리가 기근으로 허덕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간 많이 받아왔던 국제개발협력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처럼 재난에도 비포 애프터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재난의 역사에 대해서 국내 재난의 역사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한번 빵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속에 있는 그 자연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인적재해는 저희가 아주 자주 겪지만 주변에서 많이 겪지만 학생들한테 인적재해를 얘기를 하면 이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에게 더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난에 포커스를 해서 가르쳐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려면 재난의 상황을 학생들한테 주어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대세다 보니 너희가 이 재난에 닥쳤으면 너희가 이 재난의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네팔의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너는 엄마의 역할을 맡는 거고 넌 큰딸의 역할이고 넌 큰아들의 역할이야. 그래서 너희 집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넌 어떨 것 같아? 어떤 상황일 것 같아? 라는 거 학생들에게 자기 감정과 또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역할극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재해 원인과 예방 그리고 대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재난 종류별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정도 재난에 종류별로 접근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재해의 원인과 예방 대비를 말할 때 빈곤과 재난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 재난의 관계 기후변화와 재난의 관계에 대해서도 꼭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참여 행동으로다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안전불감증 때문에 재난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이를 닦으면서 쓰는 물이 얼마일수록 그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가 전기를 얼마나 아껴 쓰면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홍수가 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가 음식을 낭비하는 부분, 이런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고, 저희가 예시를 들어주는 거는 한두 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천 방법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세계 시민교육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교환이 꼭 필요하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뭐 15차시든 1차시든 교환이 꼭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환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심플한데요. 별로 적고 싶어 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신이 경상도라서 말투가 어쩔 수 없이 이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복습 한번 하셨듯이 한번 하시는 거로 생각하시고, 아까 아프리카는 국가입니까 대륙입니까? 대륙입니다. 대륙이죠. 아프리카는 이제 대륙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아프리카는 국가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할 수 있는 54개 국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봉사단원 출신이니까 다른 나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흑인의 나라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제 이집트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인만 있는 난민촌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편견이죠. 오해이고. 그리고 흔히 동물이 많다. 이게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이라고 프로에서 나왔던 건데, 세모치리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동물은 개입니다. 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동물은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동물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자니아 세렝게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동기단원도 이제 문을 열면은 기린이 보이는 그런 곳에 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아프리카에는 동물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덥다. 제가 대구지만 대구가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이 흔히 말하는 서집트라고 하는데, 데프리카고 서집트, 이집트, 서울 대구가 제가 볼 때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룬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박까지 내릴 정도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야지 정말 따뜻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오해와 편견이 위험이랑 가난입니다. 물론 위험하고 가난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여기 앞쪽에서 말씀했다시피 미디어 때문에 나오는 우리가 쉽게 하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월드행전에서 이제 막 기아에 이렇게 나오는데 막 아기들이 나는 지금 배고파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편견인 거죠. 저도 아프리카 대륙을, 그러니까 카메룬 가기 전에, 봉사단원 하기 전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을 날아갔다 왔고, 근데도 그 봉사단원으로 카메룬 가기 전에 저기 가면 또 더러운 데 있을 건데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아프리카는 위험하고 가난하지만서도 안전하고 먹고 잘 살고 잘 놀립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수법이랑 함께 이제 나갈 거거든요. 두 번째지. 그래서 이 함께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아프리카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 강의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해야지 학생들이 저희한테 집중을 할 것이고,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경우 저희가 이제 뭐 아프리카는 국가냐 대륙이냐, 아프리카는 꼭 위험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학생이 찾아오면은 그만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이 학생들이 저희라기보다 그 강사에 가는 말이 보이네. 그래. 아무튼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지? 그 다음에 이제
편견과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프리카에 되게 저희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 이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줌바 춤이나 젬베 이런 것들이 물론 남미에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춤이나 노래가 문화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오해랑 관심을 풀 수 있고 그걸 이어서 더 지속 가능성 있게 학생들이 그 수업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더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됐던 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솔직히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단타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NGO 단체나 뭐 인사이드 아프리카 이쪽에서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같은 기회나 아니면은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곳에서 커피 같은 먹는 걸 하면서 공정무역 트레이더거든요. 그쪽에 가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4분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이야기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아이들과 아프리카 이제 사람들 간의 SM 하도 이쪽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보다 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SNS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그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펜팔 같은 것도 있고 관광명소 같은 것도 이제 소개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도 알리면서 너희 나라는 어떠하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같이 만나면서 꼭 아프리카 친구는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 친구와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지는 세상이 만들어가면은 조금 더 시민의식이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안 돼. 뭐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우선 대학 강단에 서 계신 분이 계시고 현지에도 강사를 하시고 세네갈, 루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문가 집단이 와 계십니다. 거기도 제가 굳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 오전 발제 때 저희 하 교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되셨겠지만 스쳐 지나간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사실 교육을 신청을 하고 메일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건 어느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같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코이카 봉사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더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심자의 눈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트렌드라기보다는 나왔던 말들이 인문학, 통합, 또는 인간성 회복,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건 이미 우리 경제도 많이 발달하고 급속한 속도로 많이 가니까 누림의 철학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적정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ODA 관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앞으로 화성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렇다면 그런 부분만 들여다봐야 되는가? 소외된 어떤 지역만? 그건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고 제가 정리한 생각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또 본인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중학교 수준 학생들 상대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는 여기에 담기는 너무 어려워서 각자 전공한 부분, 각자 다녀온 나라의 예시를 들어서 녹여내서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교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적정 기술은 현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특히 ODA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의식주, 생활 밀착형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수요를 창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의식주의 변화, 좀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잡아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현지인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단원으로서 다녀오게 되면 2년간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완성화되지 못하지만, 지금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점점 발전시켜서 그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적정기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이 부분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는 우리 하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건 역시 틈새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전부 다 오토화되고 다 너무 발전했지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좀 더 한 템포 늦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환경과 친환경적인 이런 걸 찾다 보면은 그 틈새 시장에서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적인 문제는 이건 역시 환경을 배제하고는 언급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적정기술, 대안기술은 결국 우리가 공존하기 위한 우리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되고 환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리담에 조금이라도 해서 많이 팔아서라도 우리가 뭐 원조국이면 원조국, 개도국이면 개도국에 일부 기여를 하고 그걸 전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래의 적정 기술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진짜 나중에 뭐 우주로 여행을 간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부분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역시 적정 기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바로 적정 기술이고 대안이다. 이걸 생각을 잡는다면 여기에 환경,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모두의 그 삶의 질 향상, 개도국이라면 삶의 질 향상, 우리라면 삶의 질 만족도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약간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담을 수 있는 적정 기술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미래는 그렇게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보편화된 이런 걸 적정 기술을 담아서 자원순환과 환경과 우리 모든 행복도를 추가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짧지만 오늘 저는 43기 타자니아 단원이었던 노하 예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문화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과 목적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을 다문화라고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문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대해야 하냐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분류를 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정이 변해야지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주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고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배경인 그 가정에서 시어머니나 뭐 남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분들의 주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함께 교육하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뭐 다문화 교육이다 해서 다문화 가정에 계신 어머님들을 이제 모시는데 기초적인 교육만 계속 반복을 할 뿐 그분들은 이미 지적 수준이나 이런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 충분히 이분들이 세계 시민교육의 주체가 돼서 직접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기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보통은 이제 국제 결혼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형성 시기, 뭐 초기 한국에 정착했을 때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나 뭐 중기 마지막에는 거의 한국인 수준 정도로 이제 뭐 지원도 그 가정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도 더 나아졌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지원 대책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초중등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한국을 제외하지 않고 한국도 다양한 국가 중에 하나로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인식을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여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국과 베트남 이제 여행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동등하다라는 그런 이미지, 동등한 나라다, 이 사람들이 동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게끔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희도 밖에서 최소 2년 이상은 지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적으로 산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거는 모두 다 힘들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세계 시민교육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한국인만이 세상이 아니라 폐쇄된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일맥으로 결국 세계 시민교육도 다문화 교육도 같은 교육이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로 자연스럽게 갑자기 다문화 이렇게 딱 가져가지 말고 뭐 UCC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뭐 부가티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뭐 게임을 해보자, 에코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활동,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면 강의식 교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혼자서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를 팀으로 구성을 해서 뭐 3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로는 주강사가 만약에 부가트 전문가면 이제 부가트 전문가 1명, 그리고 이주 여성분이 계시면 보조 강사로 들어가시거나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활동을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마를 만약에 3가지로 가져간다고 하면 뭐 의상, 뭐 놀이, 음식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의상을 먼저 하자면 주강사 분들은 이제 의상 체험은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체험 활동을 하면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그걸로 뭐 책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가서 만든다거나 해서 강사들만의 특기를 활용해서 좀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강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부가트 전문가분은 이제 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뭐 이주 여성분은 뭐 다문화 얘기만 따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그 세계시민교육의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이 사전에 모여서 같이 강의안을 만들고 이런 교육에 대한 공감도를 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내용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